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8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코스피, 그러니까 우리 그 지수가 최근에 좀 반등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좀 금세 오를까 아니면 다시 또 하락으로 전환될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죠. 오늘같이 약간의 거래량을 동반한 어떠한 아주 작은 분산의 모습이 나올 때 좀 겁을 먹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어떻게 보야 될까를 고민해 볼 것인데,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S&P 500이 있겠죠. 미국의 S&P 500과 한번 비교를 해 보는데, 이 비교하는 방식을 평균 회귀라는 방법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평균 회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우리의 그 지수의 가장 기여도가 높은 종목이 뭐냐라고 보면, 코스피로 따지면 뭐 삼성전자가 될 것이고, 코스닥으로 따지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될 것인데, 그러면 이 두 종목이 하반기에 어떨 것인가도 본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한번 참고해 볼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코스피 일간 차트인데요. 일간 차트인데, 예를 들어서 일단 한번 볼게요. S&P 500을 보면 거의 하늘 높은지 모르고 쭉 올라가 있죠. 대신에 우리 시장을 보면 많이 빠져 있죠.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과거부터의 어떤 좀 데이터를 좀 본다면 좀 특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그 표현을 이제 평균 회귀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평균 회귀라고 하면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A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가격이 1억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한 20년 정도 걸쳐서 한 10억이 됐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 직선처럼 아파트 가격이 1억, 뭐 1억 1천, 1억 2천, 1억 3천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진 않았겠죠. 위아래로 분명히 어떤 좀 움직임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가격은 이렇게 분포도를 나타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세의 어떤 중심값을 기준으로 가격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건 뭐 집값은 왜 그럴까요? 뭐 누구나 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집값이 시세 중심값보다 한참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누군가는 이제 비싸네. 나는 이 집으로 1억에서 샀는데 1억 천이 됐어. 난 1,000만 원 이익 보고 나올 거야라고 하면서 누군가는 또 파는 사람이 있을 거겠죠. 그래서 쭉 가다가 어느 정도 가격까지 빠졌는데, 또 그 빠지는 그 탄력으로 인해서 어떤 투매로 인해서 혹은 심리로 인해서 조금 더 그 기준값보다 더 빠지는 이런 상황도 생길 것이고, 근데 너무 빠지다 보면 한 9천만 원까지 와버리면 또 이것이 너무 싸네 하면서 누군가는 사려는 사람이 있겠고, 이런 것들이 이 시장에서 어떤 그 시세를 이루는 그 중심값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이제 평균 회귀라고 하죠. 이런 것들. 어떤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로 가면 내려오고,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또 밑으로 빠지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다시 또 올라오려고 하고, 또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려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이 평균값에 대한 어떤 회귀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방식에서 나온 어떤 보조 지표들이
음, 엔벨로프라는 그 보조지표가 있고, 여기에서 조금 더 수정 보완된 것이 볼린저 밴드라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뭐라고 할까요?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 뭐 흔히들 다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라고 하면 뭐 중심선이 이렇게 있고, 밑에 어떤 이 하단선이 이렇게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상단선도 이렇게 놓여 있는. 근데 주가는 이렇게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반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튀어 올라가고, 뭐 이런 정도의 모습으로 주가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것들도 사실은 그런 중심값, 어떠한 평균으로의 돌아오는 그 이런 이야기들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보통. 그래서 보통 이 볼린저 밴드, 이 밴드 안에는 대략적으로 한 95.4% 정도 주가의 가격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고, 이 상단으로는 한 2.3% 정도, 하단 한 2.3% 정도 이렇게 쓰는데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고, 뭐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세의 어떤 중심값에서 모였다가 다시 상방이든 하방이든 가격이 확 퍼지는 이런 모습들.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가격의 시세 중심값을 활용한 엔벨롭이나 보조지표 역시도 확대와 축소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축소되고 다시 이렇게 확대되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다시 축소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주식에서 가장 많이 쓸만한 것들이 평균획이라는 단어로서 좀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보조지표로서도 설명이 되기도 하고, 혹은 뭐 이렇게도 씁니다. 과거에는 뭐 평균 PER을,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평균 PER이 한 뭐 10도 돼 10, 11, 12, 11, 10 이렇게 해마다 왔다 갔다 이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이 평균 PER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 그랬을 때 이 중심값을 대비로 해서 평균 PER 이 아래에서 저평가가 됐구나, 그럼 좀 매수를 하고, 평균 PER 정도의 값을 돌아오면 이익 실현을 좀 하고, 고평가되는 부근에서는 매도를 하고, 뭐 이런 방식처럼 이 주가라는 것에서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시세, 주가의 어떤 시세, 혹은 어떤 현물에 대한 어떤 무언가의 어떤 시세에 있어서 가장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그 심리를 통한 어떠한 축소와 확대, 뭐 이런 모습들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런, 제가 왜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했냐면 이 표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S&P 500과 코스피의 어떤 상강 그 개수를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평균값이 0.6 정도 됩니다. 상한 개수가. 그렇죠? 근데 현재는 이 파란색인데요. 마이너스 0.7까지 떨어진 상태이고, 이거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디커플링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과거 좀 긴 자료를 보고 설명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못 찾아서, 최근에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 상한 개수가 떨어졌을 때 보면 언제나 코스피와 S&P 500이,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이렇게 만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한국 그 코스피 지수에서 요 구간을 찾아보면 S&P 500보다
더 빠졌을 때는 더 빠르게 상승하는 부분들이 항상 생겼어요. 이렇게 더 빠졌을 때는 코스피 지수가 항상 더 튀어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보다도 지금의 상한 개수가 사실은 더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확실히 더. 그럼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설명 드려보면 지금 이것이 코스피 지수인데 여기다가 S&P 500을 한번 추가를 해서 넣어볼게요. 그럼 S&P 500을 넣으면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무 두꺼워지니까 좀 짧게 잡아서 해볼게요. 아이고, 잠시만요. 요것을 이렇게 해야겠네요. 기간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보면 S&P 500을 한번 넣어보면 요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로 보면은 S&P 500 지수가 이만큼 올라가 있는 동안 코스피는 이만큼 떨어졌어요. 조금 요 정도. 이 괴리가 평균 회귀라는 어떠한 논리로 저는 이것이 좀 좁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이 상한 개수가 제일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0.7로.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이 평균 회귀 하나만으로 사실 보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실적에 관련 이야기도 좀 할 텐데 일단 그 전에 과거의 모습을 좀 볼게요. 과거의 모습을 아까 얘기했던 그 구간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2015년도 초 요 정도까지 상한 개수가 가장 많이 벌어져 있었던 구간이 언제냐면 2013년도 이 중순 이때 요 구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014년도 초기 때 그리고 2015년도 요때 요 세 구간이 S&P 500과 상한 개수가 확 벌어져 있던 그 디커플링이 심각하게 커져 있던 그런 곳이거든요. 구간이거든요. 근데 왜 굳이 미국 지수랑 이렇게 할까? 그것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제가 좀 시간을 따로 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한 회원도 그랬고 뭐 많은 분들이 한국이 중국과 조금 더 밀접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미국과 더 밀접한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한번 그 지나간 과거를 보고 좀 한번 시간 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과거의 모습에 보면 이렇게 상당히 많은 괴리율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S&P 500은 들 빠졌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S&P 500이 뭐 이 정도로 그냥 가면 한국 지수도 뭐 요 정도로 이렇게 가면 좋은데 S&P 500이 이렇게 가는데 말도 안 되게 한국 지수가 이만큼 빠진다라고 했을 때 원래 요 정도로 갈 부분을 요 부분이 금세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이 부분에서 이만큼 반등하는 적어도 전고점 정도까지는 이만큼 반등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 이때는 조금 더 많이 치고 올라갔지만 이것은 결국은 또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긴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 지금의 한국 지수가 를 다시 확대해 보면 지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S&P 500은 이만큼 와 있잖아요. 근데 한국 지수는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어떤 요인들 뿐만 아니라 무언가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 그러니까 디커플링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해소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과거를 보면 전고점이라든지 혹은 뭐 이 정도까지 한번 해소되는 구간이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곧 9월이 시작이 되면
뭐 한 11월 뭐 이 언저리까지는 지금부터 좋은 시장의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해봅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까 제가 저희 그 카페에다가 올려드렸던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조금 크게 해서 좀 볼게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찾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냥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사실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을 좀 소개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사실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이 카페는 사실 비공개 카페입니다. 비공개 카페라서 죄송하지만 뭐 이렇게 찾아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2018년도 1, 2분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8년도 1분기, 2분기까지가 힘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이야기죠. 코스피 지수의 가장 기여도가 높은 애는 삼성전자. 그러면 얘네들의 어떠한 모습이 어떤가 보는 거예요. 얘네들도 비슷하겠죠. 이 대장주들이 모였을 때 코스피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 밑에 이제 이 같이 차트를 놓고 좀 보면 이게 놓으면 좀 어떤가요? 이게 만약에 이름을 가리고 보면 좀 헷갈릴 정도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사실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하락했던 거는 이 부분인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가 기억나시나요? 사실 이쪽부터 거품에 들어왔었다라는 이야기, 지나고 나보니 거품이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여기서부터 저는 같은 맥을 본다고 보고 요렇게 이제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역시도 한 요 정도까지 왔어야 되는데 요거는 확실히 거품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모습이 이렇게 좀 비슷한 모습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보면 코스닥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런 식으로 하지만 약간의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어느 정도 상당히 그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가총액 1등인 애들이기 때문에 곧 얘네들의 어떤 방향성이 지수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실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실적. 삼성전자의 1,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1, 2분기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흐르는 건 뭐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다만 이 매출로 보면 3, 4분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 4분기가 상당히 좋아져요. 2019년까지는 일단은 안 보더라도 일단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지수와 이 같이 뭉쳐져 있는 얘네들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수의 방향성을 또 중요하지만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매우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이런 모습인데 얘네들의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S&P 500과도 상당히 많은 어떤 역사적 최근 한 10년간 가장 많은 괴리율을 보일 정도면 심리적인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도 추격이 될 혹은 그 평균 회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에 우리 지수는 저는 조금 상방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트럼프의 중간 선거까지는 한번 반등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매수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도의 실적이
뭐라고 할까요? 2019년 여기 영업이익이 나와 있네요. 예.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줄어요. 그리고 2020년도 영업이익이 줄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50,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피크가 이거였잖아요. 2016년도에 영업이익이 29조였던 애가, 그쵸? 2017년도에 53조로 확 뛰어버렸잖아요. 그리고 2018년도에 이것이 이 성장폭이 약간 둔화돼서 한 65조까지 신고가를 냈고, 내년 2019년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63조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만큼 빠지는데 뭐라고 하지만, 이 상승률이 둔화되고 정말 하락으로 가는 구간에서는 일반 가벼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나옵니다. 보통 급락. 보통 이 정도 실적으로 하락할 정도면 고점 대비해서 30% 해서 한 50%까지도 하락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이것이 62조 더 빠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민될 건 뭐냐면, 이런 큰 종목은 그렇다고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현재 온 상황에서 조금 올라온 상황인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가진 않고요. 어떤 패시브 물량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이런 종목에서 물렸다면 물량으로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카페에서 설명드렸던 볼리저 밴드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방식, 하단 매매하는 그런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수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그 지수로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관심 종목이에요. 뭐라고 할까요? 2017년도에 어떤 매출이 920, 그냥 이렇게 할 숫자를 별 필요는 없고요.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의 실적이 2018년도에 점프, 2019년도에는 이렇게, 아직 여기까지는 2020년도까지는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일단, 그러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매수 대상이라고 봅니다. 일단 다만 얘네의 EPS가 저희의 조건이 연간 20% 이상 EPS가 증가하는 애들을 좋아하는데, 얘가 19점 몇 정도로 증가하긴 해요. 내년에.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매수 대상이긴 합니다. 왜냐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 대상이고, 그것의 실적이 증가하는 이유는 얘네들의 그 상품들인 거죠. 그렇죠. 내년에는,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에 램시마의 매출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내년에는 어떤 미국에서 트룩시마나 허주마 이런 부분에 어떤 기대치가 계속 있거든요. 기대할 무언가들이. 그래서 얘네들은 그런 식으로 좀 보는 거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의 그 지수인 코스피, 코스피가 상승할 때랑 하락할 때 시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제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적어도 이 정도 혹은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코스피의 이 바닥이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 첫 번째 상승이 나왔고, 이 상승이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 눌림 없이 일자로 가지 않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버틸래 말래라는 고민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어느 정도 갈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만약에 첫 번째 상승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 조정이 아주 상승 추세처럼 살짝 주고 갈지 혹은 과하게 주고 갈지, 이건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조정은 반드시 한 번은 올 것이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의 어떤 생각했던 이런 계획들, 소설들, 이런 시나리오들은 언제나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나의 어떠한 믿음 혹은 선택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되거든요. 언제나 나의 어떤 무언가, 내가 생각했던 무언가가 틀릴 수 있구나 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자존심으로 버티면 손해이죠, 스스로. 그래서 지금의 이런 계획은 미리 짜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상승으로 갈 때의 어떠한 시나리오, 시장이 상승으로 가지 못하고 하락할 때 어떠한 매도 시나리오, 상승할 때 매수 시나리오,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놔야겠죠. 그것의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떤 S&P S&P 500과의 어떤 이 디커플링이 이 상한 개수가 가장 최근 10년 안에 가장 크게 벌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멀어지면 오히려 가장 급하게 가까워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하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지수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시가총액 1등 하는 애들의 하반기 실적, 3분기, 4분기 실적이 긍정적이다라는 것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최근에 이거를 헷갈리니까 다시 바꿔볼까요? 볼린저 밴드라는 것을 좀 깔고서 이야기를 했더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볼린저 밴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물어보는데 이거는 볼린저 밴드라는 걸 사용하기 이전에 앞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볼린저 밴드를 일단 기본 값으로 한번 깔아 볼게요. 대신에 조금 색깔을 두껍게 해볼게요. 두껍게 해서 눈에 확 띄게. 볼린저 밴드라는 것을 깔면 최근에 이렇게 깔면 기본 값은 20일가 이런 식으로 표준편차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의미를 다음에 한번 조금 재미없더라도 산수적으로 한번 좀 풀이를 해볼게요. 표준편차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재미없지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번은. 근데 일단은 오늘은 심플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중심값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볼린저 밴드든 어떤 시세든 어떤 꾸준한 회사든 간에 이 중심값, 시세의 현재 중심값이 어디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 중심값을 대비로 위에 혹은 아래 이렇게 시세들이 형성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중심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볼린저 밴드의 기본값은 20일이에요. 이 가운데 게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단기 매매자다 라고 한다면 20일 정도 볼린저 밴드 기본값을 사용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중장기 정도의 중기 정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 볼린저 밴드 중심값을 40일과 한 80일 정도로 설정해서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라고 하면. 근데 이 기간값을 설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왜 기간값을 설정해야 되는지. 어떤 전략도 달라지지만,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나는 아주 장기 투자자야. 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한 200일 정도 볼린저 밴드 중심값을 사용해도 돼요. 그랬을 때, 한번 200일 정도의 볼린저 밴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떤 모습으로 생기는지. 200일 동안의 어떠한 그 시세의 모습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길게 보면 이 볼린저 밴드 안에 주가가 들어갈 확률이 아까 약 한 95%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상하단에 주가가 빠질 확률은
한 2.5% 정도 약 대충 한 2.5% 정도라고 보는 게 낫겠죠. 그랬을 때 보면 내가 만약에 아주 장기 투자자인 사람인데 고민을 할 겁니다. 장기 투자자인 사람인데 일단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200일 이평선의 기준인 볼린저 밴드를 사용한다면 여기서도 두 갈래로 나눠져요. 나는 추세를 먹을 거야. 좀 공격적이지 나는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매우 안정적인 매매를 해야 돼. 라는 사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안정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 하단 매수, 그러니까 하단 매수에서 이 중심선을 왔다가 이 중심선을 뚫지 못하고 내려올 때 매도, 다시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 이런 방법을 택하는 전략을 해야 될 것이고, 나는 아니야, 공격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 혹은 다시 재돌파하는 이런 구간, 여긴 구간 아니죠. 뭐 이렇게 여긴 지금 좀 적절한 차트가 아닌데 전략이 달라져요. 완전히. 근데 볼린저 밴드 200일을 깔아놓고 공격적인 매매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설정하는 것에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 축소와, 그러니까 200일 정도 기간 안에서의 어떠한 시세가 축소되고 벌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일이 벌어지거든요. 보통 보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확 축소되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단을 깨버리면 상당히 크게 하락이 나옵니다. 그렇죠?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축소되는 과정들 있죠. 이렇게 축소되는 과정에서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면 깊게 매도되는 경우, 하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만 거꾸로 볼린저 밴드가 축소되어 있는 이런 과정에서 상단을 제대로 돌파하면 강한 시세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안전한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완전히 안전한 매매, 그리고 연세가 좀 많고 차트를 잘 모르고 일이 바쁘신 분들이라면 저는 실적 좋은 회사 혹은 대형주, 우량주들로 200일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목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면 이런 거겠죠. 뭐 최근에 저희가 종목 이야기하기가 좀 꺼려지지만 일단 뭐 시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시젠이라는 종목을 보면 과거의 흐름을 보면 어떤가요? 이렇게 무식하게 확 올라간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 안에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찍은 때는 이 상단 근처까지 가고 다시 하단을 찍을 때는 이 중심선까지는 대부분 다 도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심선에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 상단까지 갈까? 못 가나? 여기서 매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대신에 모든 추세마다 다 매수 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끔 한 번씩 오는 이런 기회일 때만 매수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추가로 더 빠지면 한 번 더 매수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런 구간에 와 있어요. 이런 구간에 와 있다라는 것은 최근에 보기 드문 어떠한 종목이다. 근데 시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계속 좋다라고 보여지는 회사가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에 와 있다라는 거, 그것도 200일 정도 볼린저 밴드 하단에 와 있다라는 것은 저는 안전한 투자자든 공격적인 투자자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다른 종목이 뭐가 있나요? 지금 갑자기 의도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찾아진 CJ CGV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 역시도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실적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CGV 같이 지금 실적이 하락하는 이 구간에서 매수가 아니고 실적이 적어도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얘네들 역시도 실적이 돌아 나가거든요.
뭐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관심권에 가지고 좀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몇 개 더 볼까요? 넷마블도 있을 거고, 하나투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얘는 아니고, 서부, 대원미디어, 뭐 이런 애들이 최근에 볼린저밴드 200일 하단에 와 있는 애들이거든요. 새로운 이런 애들도. 근데 이것이 실적과 같이 봐야 돼요. 무조건 볼린저밴드 하단에서 공략하는 것은 아주 대형주일 경우에, 아주 우량한 대형주일 경우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중소형주 정도, 지금 제가 다 보여드렸던 거는 실적이 우상향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다면 이 역시도 이 주가의 이 실적에 주가가 회귀한다 라는 생각으로 매수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적의 방향이 우상향이면 이 우상향인 실적 안에서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적이 이렇게 우상향 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왔다면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이런 구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간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을 깔아놓고 보면 이런 하단선, 상단선을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런 하단선에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실적의 우상향이 맞다면 기술적으로 볼린저 밴드의 이런 하단선에서 매수할 만하다. 다만 분할 매수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평균 회귀라는 이야기네요. 결론은 평균 회귀.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의 예를 기준으로 삼을 때 그 기준에 대한 평균 회귀라는 것이겠죠. 결론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 대장주 S&P 500. 저는 매번 이게 항상 헷갈려요. 이 N자 있잖아요. 이 방향이 항상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S&P 500이라는 이 대장주 S&P 500이라는 이 대장주를 기준으로 코스피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 부분이라면 이 괴리가 맞춰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실적이 우상향하는 시젠 같은 애가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과정이라면 저는 실적에 따라 주가 역시도 평균 회귀할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을 눈에 조금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한, 혹은 어떠한 매수 매도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을 활용해보자. 근데 그것을 극단적으로 조금 키워서 200일 정도 중심선으로 본다면 오히려 좀 더 선명해질 때가 있다. 다만 기회는 많지 않지만 한번 제대로 기회가 잡히면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큰 틀은 심리라는 큰 어떤 테두리 안에 다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심리, 매수 매도 단추로 누르기 직전까지의 심리.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뭐 어떤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주식에서 말하는 흔히 큰 어떠한 큰 틀들이 있잖아요. 가장 큰 틀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박스권들, 그러니까 이 어떤 가격 구간을 이루는 박스권 안에서 사람들의 심리가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서 돌파되어져서 또 새로운 박스권을 만드는 이런 모습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격이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저는 시세의 어떤 좀 전부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 박스권을 매매를 정확하게 맥을 짚어준 사람이 니콜라스 다비스라는 사람이고, 이것의 어떠한 테두리, 눈에 조금 더 통계적으로 다가간 사람이 볼린저 밴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고, 그러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온 것은 심리라는 것에서 다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다만 컴퓨터는 아직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흔히 시스템 트레이딩이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다라는 것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일단 지수가 오늘 보면은 좀 확대해서 볼게요. 보면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조금 나온 모습이 있죠. 그리고 코스닥도 보면 최근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한 날보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하락한 날 혹은 과도 거래의 모습들이 조금 더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가 내일이니까 내일도 만약에 한 번 정도의 분산이 나오면 혹은 다음 주 정도에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